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로 추가 지정돼 강원도의 접경 지역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접경 지역 지원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접경 지역 지원 확대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 지역이 늘어난 만큼 그에 맞게 정부 예산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구속된 권성동 의원 수사 소식부터 들어보죠.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죠? 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신병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 유착 관련 고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18일과 어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두 번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재차 출석을 통보해 어제 조사를 했는데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권 의원이 그만 받겠다면서 추가 질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나 한학자 총재 모두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만 한 총재가 세뱃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 출처와 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현금 1억 원이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이 중 5천만 원에는 임금 왕자를 새겨 포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자금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입니다. 덧붙이자면 최근 권성동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다인실에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권성동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12만 명이 통일교 신자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선택을 했어요. 네,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밖에선 장외투쟁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대여투쟁 카드를 다 끌어다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7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자체 추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5년 만의 장외투쟁입니다. 안팎으로 위기다 보니까 내부 결속도 하고 여당의 독주도 강조하자는 취지인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효가 있겠냐는 건데 일단 집회에서 지도부 쪽에 강성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여기에 당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는 스톱 더 스틸 깃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서 2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여기에 대전, 충청, 부산 등에서는 현장 회의를 열고 있는데 길게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은 게 내년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니까 9개월 남짓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또 선거를 앞둔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데 여당 쪽은 어때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줄 알았다가 이번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업 밀어주고 예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원권 예산정책협의회도 지난주 열렸습니다. 강원도당 관계자가 참석했고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강원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양 8교 건설 사업과 바이오, AI 등 10가지 우선순위 사업을 건의했고 송기현 의원과 허영 의원도 각각 필요한 사업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풀어주는 것만한 선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확실한 행보이긴 합니다.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여당의 관심이 내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강원도청에서 열 수 있는 기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국회가 아닌 지역을 찾아가서 이 회의를 열고 있기 때문인데 예산 지원 많이 해주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썩이는 모양새네요. 과연 어느 쪽이 기선제압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국회 나우 시간 통해서 정치권 이슈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정책연구기관이죠. 강원연구원의 새로운 수장이 최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배상근 신임 강원연구원장 모시고 강원 싱크탱크, 강원연구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강원연구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또 한국경제인연합회 총괄 전무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저의 오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연구원을 16개 광역 지자체 연구원 중에 가장 훌륭한 연구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강원연구원이 전략 중심의 연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새 정부에서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와 5국 3특 전략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도정과 국정과제를 서로 연결시켜 강원형 모델을 제시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강원연구원 하면 도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형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도의회와 정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회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를 열어서 도민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습니다. 저는 원장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한 분 한 분이 스타로스 플레이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독 역할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고 선수들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감동을 준 4강 신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히딩크의 정신을 좀 받들어서 우리 연구진의 전문성과 도민의 목소리, 지혜를 모아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가면서 도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있었고요.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물론 전임 원장 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강원연구원을 맡으시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 언급했듯이 강원연구원의 승진 인사에 대한 의혹, 뭐 알박기 인사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다 이런 부분이 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네. 비록 다 전임 연구원장 때 시기의 일이지만 우리 강원연구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그 눈길이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감사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이 도민의 목소리이자 도민의 눈높이로에 걸맞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인사 제도나 문제에 미흡함이 보인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원을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하며 정책적으로는 중립적인 현장 중심 정책기관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외부의 의혹이 한치도 남지 여지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완성도를 높이고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또 도정의 전략과제를 연기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강원연구원의 역할은 어쨌든 막중하거든요. 원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 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입니다. 예. 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을 열고 있죠. 특히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에 지방분권의 완성도를 높인 동시에 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원도의 전략과제와 연계해서 강원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강원연구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5국 3특 전략을 발맞추고 강원의 미래 7+1 첨단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도의회, 도청, 18개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리고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단순한 보고서나 작성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형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연구원 전체가 원팀이 돼서 힘을 모으면 우리 강원연구원에 갖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가 도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도민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돼서 보다 좀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도민이 많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강원연구원이 보고서나 만드는 곳으로 있고 다소 멀리 있는 기관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연구원이야말로 바로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도민의 삶과 행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도민 여러분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를 받아서 이 실제 연구 과제로도 발전시키고 이 연구 과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실제 정책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원이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 그 100명 서생 집단이 아니고 도민의 곁으로 한 걸음보다 다가가서 실제로 도의 삶을 바꾸는 연구기관으로 도민과 함께 뛰는 열린 연구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대로 하게 된다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강원연구원이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중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강원 싱크탱크, 강원연구원의 역할과 과제였는데 히트송 어떤 걸 선정을 하셨습니까, 원장님? 네, BTS의 네. Yet to Come입니다. 방탄소년단.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곡이죠. 네. 이 가사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새로운 도약과 시작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자라는 부분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고 우리 도민의 삶과 행복도 보다 증진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저희 강원연구원도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안 왔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좋고 네. 오늘보다 강원도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네, 강원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자치도의 발전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싱크탱크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해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금지를 해야 될까? 굳이 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시행하면은 선생님들 수업 잘 듣고 좋을 것 같아요. 반대는 하는데 하는 이유도 납득이 돼가지고 하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단 찬성은 하는데 학생의 본분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제 AI가 학생들한테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흡수해버리면 좀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이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꽤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장면들을 학생들이 서로 SNS에서 돌려보면서 좀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들도 불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교권 침해 사례들도 꽤 많이 보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억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금지법에 대해서 좀 강력히 반대하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디지털 기기가 교실에 많이 좀 들어오고 쓰이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 있고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가 아니라 학칙 개정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으로만 이제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이 지금까지 좀 이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잉입법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스마트 기기 제한이 오히려 학습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 속에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찬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스마트법 이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 많이 있고요. 영유아부터 너무나 많은 이 스마트 기기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져 있던 기기 노출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인터넷 중독이라는 그 프레임에 너무나 빨리 익숙하게
스며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스마트폰 수거 과정을 비롯해 도난, 분실과 같은 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의 주체가 교사가 된다면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이게 교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교권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학생 인권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이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스마트폰이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런 조절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학년별로 좀 차등화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누가 와서 이걸 갖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일단 규칙도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거에는 훨씬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감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적으로 실시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수업권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교원의 업무 경감, 그리고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하는 좀 회의감이 있는데요. 진짜 그 학생인권 침해가 무엇이고 학생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서로 노력하여서 아이들을 옳고 바르게 명랑하고 미래를 위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지금, 과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핵심 사업인 고은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상대를 좀 비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강원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갈등 왜란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치열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춘천시 고은 일대에 도청 신청사 이전을 포함해서 아파트 4,700세대 그리고 상업 업무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격화되는 겁니까? 먼저 윤 의원님. 예, 일단 이 갈등의 원인 자체는 강원도에 100%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현수막들이 그냥 아주 춘천시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청사 신축 이전에 이제 5천억 들고 그와 별도로 이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이제 강행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최근에 이제 도청 이전은 협조하겠지만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더 커졌는데요. 일단 춘천시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천문학적 재원 합치면 이제 1조 4천억까지 되는 이 재원 대책이 많이 부실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여기에 행정복합타운 사회의 주된 사업들이 4,700세대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뭐 인구 유입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뭐 예를 들면 중앙부처가 내려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그쪽에 만들게 되면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반려했는데요. 이거는 춘천시가 뭐 따로 만들어낸 그런 논리들이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한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 3가지를 지적을 해요.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 BC가 1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체 발행에서 뭐 재원 조달,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제 반려했는데 강원도는 이제 과도하게 춘천시가 문제 삼는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명분이 많이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요? 일단 우리 앵커님의 질문이 강원도와의 춘천시의 이 행정복합다운이 왜 갈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윤민석 의원님이 현수막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현수막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현수막은 강원도에서 붙인 게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전혀 무관한 현수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당에 소속돼 있죠. 제 질문 다 듣고 답변 다 듣고 강원도가 붙인 현수막이 아니고요. 강원도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잘못은 이따가 따지려고 했지만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 정무적인 갈등이나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 항상 보여왔고요. 첫 번째 부딪혔던 갈등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춘천시 안이 맞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춘천시 안이 맞다. 지금 축소해가지고 통과가 됐지만 원안대로 갔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부딪혔던 게 강원FC 관련 문제. 강원FC는 그것도 강원도하고는 뭐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원FC 입장이 맞다. 춘천시가 행정 신청을 안 한 것은 잘못이다. 행정청이 어떻게 우리가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안 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행정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다. 자, 1대1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은 누구 잘못이냐? 춘천시 잘못이다. 반려처분을 한 게 춘천시 잘못이고요. 왜냐하면 반려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승인 이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한 도시재생혁신지구나 강원FC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충분히 반려처분을 행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괜히 정치적으로 격화시켰다. 춘천시에게 원인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춘천시에서 그래서 정말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반려처분했냐? 그러니까 보완을 신청을 해도 강계공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뭐 강계공에서도 뭐 보완 요청서 들어올 때만 얘기를 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좀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리고 반려처분 전에 협의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보완 요청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똑같은 것만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려까지 하게 된 그런 내막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죠. 재원하고 뭐 상하수도 문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 뒤에 할 겁니다. 그런데 보완 요청이라는 게 춘천시가 해야 할 일을 강계공에다가 강원도에다가 보완 요청하니까 강계공에서는 이걸 어쩌라는 거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것저것 다 할 때도 행정 신청을 할 때도 혹은 특허 신청을 할 때도 아니 그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까지 국민에게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협약 그렇기 때문에 보완 요청이 못 되고 있다. 이제는 그 다음 얘기는 자세히 이제 시작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근데 뭐 둘이서 다 말씀하시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알아서 다음 얘기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3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윤 의원님께서 재원 마련 부분하고 이제 아파트 4,700세대 공급 기반시설 관련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얘기하셨는데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춘천시는 사업자인 강계공에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원도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춘천시도 함께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요 쟁점에 대한 입장인 것 같은데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 춘천시청이 새로 질 때 밖으로 가니 캠프페이지로 가니 네. 거기서 다시 진리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시청, 도청이 밖에 가니 안에 오니 문제가 아니라 이 원도심이라는 것은 쇼핑, 또 금융, 또 병원 이런 문제였는데 쇼핑을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고 금융도 다 온라인으로 해서 은행에다 철수를 하고 있고 병원은 요즘 다 주거단지로 스며들면서 중앙 원도심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오는 것이지 이거를 시청, 도청 요즘에는 행정청에 신청하는 서류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그런 공동화 대책을 춘천시가 강원도가 수립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강원도청이 나간다는 것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미 김진태 도지사 또 육동환 시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됐어요. 그런 춘천시에서 이거를 예상해놓고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춘천시가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한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계공에게 갖고 와라. 강원도에 갖고 와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도청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계속 정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네. 윤 의원님 어떻게 일단은 받으시겠어요? 다 공감합니다. 원도심 문제는 특별히 뭐 어떤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뭐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르네상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인구도 줄어드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운행정복합타운에라는 블랙홀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외곽에다 그렇게 큰 사업을 대규모로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춘천시에서는 강계공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제 뒤늦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도심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원도심 대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거냐 이런 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책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대책 말고 그 대책 말고 그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하자. 하는 부분들이 없으면서 지금 이제 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춘천시는 구도심 대책 마련해라.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면은 협의하자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강계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재원 조달 계획의 이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9천억 원인데 행정복합타운 사업 중에 강원개발공사가 이걸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느냐 과연 이 분야의 얘기. 분양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막대한 빚을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도입해서 현물 출자를 통과시킨 만큼 이게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윤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 예산이 10조 이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올해만 해도 지방채를 1,900억이나 발행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50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들어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다? 이것도 문제고요.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빚이 지금 3,3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갚지 못했고, 근데 이 사업까지 하면은 강원개발공사의 빚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예전에 조 단위 넘어갔다가 하루에 이자만 1억씩 내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이 사업 100% 빚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8,400억 정도 되는데요. 금융비용이 한 700억 정도 되고 뭐 보상비 4,7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예비비 뭐 700억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이렇게 많아도 결국에는 100% 빚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에 자꾸 도의회에서 600억 출자 동의안 통과돼가지고 재원 조달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00억을 받아가지고 낼 수 있는 빚이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6,600억을 빌려야 되는데 한 44% 정도 지금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3,700억,
반이 넘는 56%는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무언가를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의 땅이 됐던 뭐 돈이 됐던 이거를 강계공에 계속 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일단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지금 9천억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단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좀 편성됐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16,000톤 처리하는 거를 자체 시설로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600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예비비가 700억이 있어요. 벌써부터 예비비 700억 중에서 600억은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사업에 예비비 100억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재정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많은 빚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부가 빚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신청 안 한 사람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도 빚을 내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제가 아는 김진태 도지사는. 그래서 쥐어짜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심지어 공무원 체육대회도 이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알아서 사회를 보면서 체육대회 해라. 예산 다 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도청을 이전하려고 1년에 500억씩 모으기로 해서 6년을 모아서 원래는 도청이 3천억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김진태 지사 임기 첫 해에 결정한 거예요. 최문순 도지사가 재선 3선 동안 6년 동안 결정 못한 거를 김진태 지사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건 빨리 정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선정하고 부지 알아서 정하라 그런 다음에 돈은 우리가 모을게 해서 예산을 모으고 불필요한 거 자르고 해서 1년에 500억씩 6년 3천억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수결손, 뭐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세수결손 되고 해서 교부세를 많이 못 받으니까 머리를 짜낸 게 그러면 우리만 가지 말고 법원 검찰청 가고 뭐 농협이나 수협 관계기관들도 가고 신용보증기금도 가고 가서 도청 돈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복합타운으로 가자. 이게 더 쌀 것 같다라고 한 거고 이 얘기가 왜 맞았냐면 강원도청이 어디 가긴 가야 됩니다. 강원도청 1955년에 기공했어요. 70년 되는 해입니다. 강원도청이 왜 처음에 최문순 도지사 때 이전 얘기가 가속화됐냐? 거기서 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된 거고 법원 검찰청 왜 가야 되냐? 법원 검찰청 제가 변호사 하는 동안 정전도 많이 당했어요. 에어컨을 꽂으면 정전이 됩니다. 에어컨 꽂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도청에서 가시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줄여서 노력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9천억 상당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고 빚이라는 거는 최대한 안 내는 걸로 강원도가 지금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발표한 이 땅 그림이거든요. 네. 다른 데 못 갑니다, 거의. 일단은. 이제 도청사 가는 그림이 네. 있고요. 법원 검찰청은 이제 합의가 됐는데 원래 병무청 얘기도 있었고 농협 뭐 강원본부도 뭐 거론되는 데는 몇 개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는 것들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작성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 어떻습니까? 다 아파트예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파란색 아파트하고 부분들이 이제 다 아파트고요. 쪽이고 요 노란색이 도청이에요. 빨간색이 법원검찰청, 노란색이 도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검찰청 먼저 말씀하시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그림이 요거였습니다. 여기 근데 도청사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입주부지도 이렇게 있고 상업지구용지도 한 60%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 아파트 지겠다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100만 제곱미터거든요. 거기에 도청사 부지는 10% 그리고 지금 설계된 것만 해도 공공기관 부지는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거는 상업용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용지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도청사 가고 기관들 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도청사하고 법원만 가고 주변은 다 아파트 짓고 있는 사업. 이걸로 너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변질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종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주 법원 검찰청 이전, 원주시청 이전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왜 많냐? 이렇게 가야지 국민들 세금으로 빚을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건설업체의 시행사, 시공사가 와가지고 그 돈으로 주변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이득을 이게 지금 문화산업단지로 한다는 건데 여기 영화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슨 어린이 박물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각종 인프라를 기업들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누가 봅니까? 아파트 업체가 손해를 보겠죠. 건설회사가. 근데 건설회사가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그건 아니고 분양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9천억을 다 빚내서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이 땅을
안 삽니다. 자, 분양의 제가 가치가 없으면. 분양이 안 될 거면 아파트 업체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파트 업체는 지금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가겠다 이 입장만 낸 거고 도청사밖에 없어요. 정리해 주실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토지를 분양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직 만약에 이 가치가 없어가지고 인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부지 조성 다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업체들이 안 들어오겠다, 저 땅 안 사겠다. 그러면은 빚에 빚만 쌓이는 거예요.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업체들이 엄청 들어올 거라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듣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 내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알펜시아도 있었고 레고랜드도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전 정권에서 전 도정에서 이자를 연 1, 2%로 처음 체결했다가 그 다음 해 뭐 7, 8% 올라가서 지금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채무는 최소한으로 내고 이 재원은 강원도 내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도 많이 줄였는데 더 줄여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5천억은 마련을 도면의 세금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도청사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9천억은 100%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빚 안 내면은 이 사업 못 하는 건데 저랑 같은 의견이시죠? 다른 게 빚을 내서 아까 뭐 아파트 들어오고 뭐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분양이 안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아파트 안 돼가지고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되는 거는 건설업자 책임이고 손해고 건설업이 건설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도청에 일단 돈을 내겠죠, 강원도에. 이 정도의 분양값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취득해가지고 상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조달 관련돼서 불꽃 튀는 우리가 설전을 벌였는데 또 그 정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다른 쟁점이 도시계획하고 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그리고 아까 잠깐 윤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말씀드렸듯이 4,70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바로 옆에, 그 옆에 학곡지구 아시죠?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 아파트가 7,500세대예요. 그러면 합하면은 12,000세대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시장 교란이라든지 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보, 하수 처리 시설 상당한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행정 절차 기간에 대해서 오래 걸린다는 거는 행정기관의 의지입니다. 저희가 뭐 건물을 짓건 집을 짓건 했을 때 여기 수도 왜 안 놔줘요? 혹은 전화 왜 안 놔줘요? 이거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정무적인 싸움 때문에 늦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시장이 교란된다. 저는 어느 정도 교란이 돼서 아파트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춘천에. 근데 여기 수요와 공급 법칙은 우리 지원, 우리 뉴스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업체들이 결국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은 공급 확대예요. 지금 서울시 정책도 주택 공급 확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다 지어지면요. 춘천시의 그 주택 공급률이 140%가 됩니다. 140% 들어보신 적 있어요? 140%가 거의 되면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미분양 물량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근데 미분양 물량이 생긴다고 주택값이 막 그렇게 우리는 이제 투자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막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미분양 물량 어떻게 하냐? 그냥 빈집들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채워줄 수 있는 여건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도심 공동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는 더 넓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세금대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텅텅 빈 데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 문제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택 얘기도 했으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많이 들고 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까이서 좀 잡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 시스템이 안 됐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두 분이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체 하수 처리가 안 돼요. 이게 관로를 해가지고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못 가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자체 처리한 이런 하수도가 공지천 있잖아요. 석사동, 효자이동, 태계동, 뭐 강남동 해가지고 북한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들이 그렇게 깨끗한 물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방류량이 일단 하수 처리된 방류량이 3배가 넘고요. 그리고 총 질소, 총인 이게 지금 공지천 물보다 6배나
10배 정도까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인이나 뭐 총질소 이게 많아지면은 그 하천의 부용량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하수 처리가 공지천을 따라 쭉 흐릅니다. 그럼 이 하천의 부용량화가 생길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석산천 걷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책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로를 따로 까는 거예요. 하수처리 관로를.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럼 뭐가 들죠? 돈이 들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자. 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해 주시죠, 윤 의원님. 상수도도 지금 용산리 상수도정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수장. 거기가 지금 시작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지금 7년이 됐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8년, 9년,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은 10년 정도 걸린다. 이게 행정조차 빨리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원도하고 관계공은 춘천시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춘천시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 앞으로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협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을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되도록 최대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강 변호사님. 일단은 기한을 정하십시오. 기한. 어떻게 할지 기한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이름을 쓰는 현수막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정치인의 국룰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인물 비판을 하지 않는데 상대방 이름을 현수막에 붙이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외국에서는 각 기관에서 이런 담당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변호사들끼리 만나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법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기한도 정하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야를 폭넓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본인이 맡으면 본인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른 훌륭한 변호사들 많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 말씀 잠깐 드리면요. 네. 협의체 구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강원도, 도의회, 강계공, 그리고 시의회, 뭐 춘천시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춘천시가 반려하자마자 이 4개 기관이 춘천시 빼놓고 4개 기관이 모두 춘천시를 탓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이래놓고 협의체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서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춘천 시내에는 전체적으로 뭐 다 무슨 뭐 도청사가 다른 동네로 갈 것처럼 이런 현수막, 말도 안 되는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태 지사님께서 도청사 딴 데로 안 간다. 거기다 그냥 지을 거다. 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 하면은 수없이 얘기했죠. 수없이. 근데 네. 이후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네. 지금은 뭐 현수막이 붙던 말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옛날에 많이 얘기해놔가지고. 그 논란 더 해달라. 그 논란에 대해서는 네. 아니 지금 이 논란이 있고 나서는 얘기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청사 거기다 그냥 짓는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고요. 예. 강원도에서 또 행정복합타운 사업 4,700세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 사업 대폭 축소해가지고 춘천시와 다시 협의하겠다. 이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 주제가 강원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갈등 외란 주제였는데 한 줄 평 전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강 변호사님. 네, 70년 된 강원도청 신축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복합 갈등타운 만들고 있는 강원도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역 발전과 이 진정 도민 행복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소통 좀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